지금부터는 CBL 세션을 몇 단계로 나눠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지,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질문이나 교수 퍼실리테이터가 학생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L 세션의 진행을 크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 나가는 단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L의 전반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주어진 사례, 증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해서 이 환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임상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전반적인 목표가 됩니다. 사례를 활용해서 임상추론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정확히 내린다는 것보다, 즉 진단명 자체를 알아내는 그것보다는 왜 그러한 감별 진단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하고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최종 진단을 도출하는 것보다 감별 진단을 신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떤 것들이 가능하며 그것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추론에 기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여기에 지속적으로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CBL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자료와 설명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CBL 세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목적과 목표, 이 CBL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읽고 와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생에게 먼저 사전 준비 자료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CBL과 PBL이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CBL에서는 학생들이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무언가 읽고 공부할 준비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은 증례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은 주소는 무엇인가? 이 주소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원인은 무엇이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감별 진단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일단 1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결과를 차례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2단계에서 병력 청취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이 1단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주소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감별 진단 수립의 병력 청취에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등도 1단계에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주소는 무엇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조차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1단계를 거치며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 일종의 윤리나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환자가 하는 말 혹은 보호자가 하는 말이 그대로 주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쪽에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결과를 학생들에게 차례로 제공해주는 단계입니다. 먼저 병력 청취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병력 청취 정보를 가지고 앞서 1단계에서 생각했던 감별 진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을 더 수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신체 진찰은 무엇이고 검사는 무엇인지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병력 청취 정보까지만 알고 있을 때 그 다음 신체 진찰에서 무엇이 나오면 감별 진단 수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어서 신체 진찰 정보까지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검사 결과가 있으면 감별 진단 수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각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신체 진찰과 검사 결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2단계와 3단계, 즉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정보가 제공될 때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CBL 세션의 진행은 이처럼 의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진료하는 단계와 유사합니다. 즉 1단계에서 주소를 언급했다면 2단계에서는 병력 청취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시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피지컬 이그젬에 대한 신체 진찰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이 옆에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하는 것은 학생에게 임상적 추론의 정당화, 왜 그런 추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요구함으로써 학생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끔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이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왜 그것을 알고 싶은가요?와 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학생이 A라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는 그 학생에게 왜 A라는 검사의 결과를 알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검사에서 X라는 검사 결과 혹은 정보가 얻어졌다면 그 정보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연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상추론의 이유와 근거를 정당화하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질문으로는 What if? 즉 만약 무엇이 뭐뭐라면 어떻게 상황이 혹은 판단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에서 얻어진 정보 A가 달랐다면, 환자가 나이가 달랐다면, 혹은 환자가 어떤 국가의 난민이라면, 이런 것과 같이 주어진 증례에서 몇 가지 팩트들을 변화시켰을 때 임상추론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학생들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유용한 퍼실리테이팅 요령이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학생에게 제시해주면서 이러한 검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학생에게는 일단 검사 결과, 예컨대 검사 수치라든가 방사선 사진과 같은 것만 주어지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서 보이는 파인딩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 파인딩을 잘 기술했다면 다시 한번 감별 진단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주소와 병력, 신체 검사, 검사 결과 등을 다 종합했을 때 최종 진단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나 관리 계약이 뒤따라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단계가 다 지나가면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결론과 환자 매니지먼트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해보고 증례에서 실제 환자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됐는지 제공된 정보를 보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세션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학생 한 명에게 대표로 사례를 요약해 보세요라고 시켜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교수가 혹은 충분한 지식이 있는 학생이 동료 교수자로서 짧은 강의를 하면서 세션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증례의 제시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히 제목과 주요 내용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환자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임상 표현이 나타나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보면 17세의 에밀리라는 여자아이가 에반스라는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밀리라는 환자를 보게 된 GP는 에밀리를 대변하는 이 보호자 에반스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부터 진짜 에밀리의 주소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병력 청취의 결과를 이렇게 제시해주게 됩니다. 학생들은 병력 청취에서 얻어진 정보를 놓고 감별 진단을 한 번 더 다듬어 보게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체 진찰, 신체 검사에서 얻어진 몇 가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시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적 검사에서 얻어진 많은 정보가 한 번 더 제시되게 되고, 이렇게 병력 청취, 신체 진찰, 검사 결과 등으로부터 학생들은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이 정보로 인해서 감별 진단은 어떻게 달라지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이것을 종합해서 최종 진단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이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세션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한 CBL에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BL도 하나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잘 배웠는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CBL에서 배우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CBL에서 임상 추론과 지식의 적용 능력을 충분히 연습했는데 정작 시험에서는 지식의 암기를 평가한다면 학생들은 CBL에서 임상 추론과 지식 적용을 연습하기보다는 지식 암기에 초점을 더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평가가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교육이 있었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 평가를 하는 것이 CBL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BL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CBL을 운영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